2023년 5월 1일 주가 조작 의혹 사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두고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은 어디신가요? 아, 네, 이거 주가 조작 의혹 사태를 최초 단독으로 보도했었던 방송국이죠, JTBC. 네. 예, 방금 이제 JTBC 방송에 출연해서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음, 여러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다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음, 좀 그 의도로 좀 했고요. 그리고 JTBC에서 이 CG를 다 주셨어요. 오늘 어, 방송에 참여했던 그것을 이제 방송에서 못했던 이야기까지 와, 방송에서 한 10분 동안 짧게 했으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제가 방송도 보고 또 네. 네이버에서 검색을 이렇게 해보니까 교수님께서 약간 임창정 저격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네네. 등장하게 되신 것 같은데, 한번 그러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임창정 씨가 피해자가 맞는 건가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임창정 저격수는 아니고요. 저는 임창정 팬이고요. 임창정 음, 노래 엄청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분이 뭐 가해자냐 피해자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는데 맞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예, 한 방송 YTN에서 지난주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많은 언론에서 또 그걸 인용해 어, 가지고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일 수는 없다. 어, 가해자이거나 혹은 가해자가 아닐 수는 있어도 피해자일 수는 없다. 어, 이게 그냥 단적인 제 의견입니다. 일단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좀 정리한다면 주가 조작단이 있겠죠. 그리고 주가 조작단에 자금을 제공해준 투자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투자자들이 지금 이 투자자들 중에 하나가 임창정 씨 아닙니까? 그리고 뭐 라더견 씨라든가 뭐 그 밖에 여러 가수들, 의사들, 뭐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결부됐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도둑질을 하라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음, 그 도둑질에서 실패했어요. 음, 도둑질하러 들어갔다가 실패했고 오히려 그 주인이 뭐 이종격투기 선수여가지고 두드려 맞았어요, 만약에. 어,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질에 실패했다고 해서 과연 피해자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죠. 범법자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음, 제가 YTN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가 조작 의혹에 결부된 그 연관된 사람들은 피해자는 아닙니다. 주식 투자라는 것은 원래 손실을 볼 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저축이 아니잖아요. 은행 저축은 손실 가능성이 없죠. 손실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이익도 그게 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을 더 부담하느냐, 아니면 수익성을 더 찾느냐. 근데 수익성이 높으면 리스크가 높은 것이고, 리스크가 낮으면 수익성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은 리스크도 낮고 수익성도 낮은 투자 대상인 거고, 주식은 리스크도 높고 수익성도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이렇게 투자한 것에 대한 실패를 본 것이 피해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의문은 일단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하는 팩트고, 또 한 가지 이건 의견인데, 보통 어, 이 범죄자나 가해자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주가 조작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을 나는 피해자다. 그리고 나 말고 이런 사람이 진짜 주가 조작에서 이익을 봤다 하면서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을 얘기하거나 자기도 피해봤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이 법적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사건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경제 금융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현상을 내다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일단 제가 딱 단적으로 설명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임창전 씨나 혹은 그 밖의 투자자들, 이들이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를 구분해 본다면 일단은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만약에 가해자인지 가해자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 투자자가 만약에 이 주가 조작단이 하는 행위를 음, 알고 투자했다면 어, 공범자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되고요. 모르고 했다 그러면 가해자는 아닌 거죠. 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요. 주가 조작 사기단, 뭐 이런 범법자 이런 의혹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것은 분명 가해자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투자자들이 소위 여러 가지 투자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금을 많이 모아야 돼요. 주가 조작을 하려면 자금을 많이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제 다단계 방식을 많이 이용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의사한테 투자하세요.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라고 유인합니다. 근데 그 의사가 자기 인근에 경기도 인근에 잘 알고 지내는 다른 의사들한테 또 끌어들여요. 나 어, 이렇게 하니까 돈을 많이 벌었어. 그럼 또 다른 그 10명이 또 다른 10명씩을 또 끌어들여요. 이렇게 해서 최대한 많이 유도하고 그리고 끌어들여서 수익을 받은 만큼 그 수익을 이 다단계 방식으로 배분해 주는 방식까지 그렇군요. 취했어요.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주식 투자에 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계좌를 제가 이용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죠. 네.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금융실명제라고 볼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모님 통장을 제가 이용해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그죠? 1금융권에서도 증권 투자도 마찬가지. 계좌도 함부로 못 원래 안 만들어요. 돼요. 예. 근데 이런 걸 다 넘겨줬으니까 음, 어떤 특정한 그 범법을 행한 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피해자는 아니겠다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수님 정말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의혹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듯한데요.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네, 지난주에 그 원인이 된 그 하락 폭탄을 맞은 주식 종목들이 있는데, 그것의 네, 공통점을 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이 즉시 분석할 때는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러니까 하한가를 맞았던 첫째 날이에요. 근데 그로부터 3일 정도 연속으로 하한가를 기록했었죠. 네. JTBC에서 제공해준 그 CG를 그대로 좀 활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4월 21일부터 27일까지 종목 각각 하락률이 뭐 정말 어마어마하죠. 와, 이게 말 그대로 이 주요 주가 조작 의혹에 해당되는 종목들 8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일단은 22년 한 해 꾸준히 우상향했다라는 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22년 한 해 제가 2021년 10월에 웅달책방에 나와서도 22년 한 해는 주식 투자하지 마십시오. 22년은 긴축의 시대고 주가 하락하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던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2년 한 해는 어떤 투자자든 대부분 손실을 보셨던 그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8개 종목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성홀딩스, 삼천리, 선광 할 것 없이 다 우상향했었던 거예요. 꾸준히 장기 우상향했다. 이런 것도 좀 주가 조작의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 조작의 정황이다. 근데 그동안의 주가 조작은 단기 매매로 일확천금 벌고 급등시키고 일확천금 벌고 이런 방식이었는데 주가 조작 여부를 좀 걸리지 않도록 굉장히 치밀하게 이렇게 장기에 걸쳐서 조금씩 조금씩 주가를 조정시켜 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다라는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대상의 경우에는 악재가 있으면 당연히 안 되겠죠. 호재가 있어도 조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호재가 있다가 호재가 빠져버리면 또 주가가 다시 급락하니까 네. 사실 이 주가 조작 세력 외에는 투자자가 없는 게 좋고요. 그죠? 그리고 이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주가가 정말 올라가고 또 반대로 투매할 경우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주가 조작하기엔 유리하겠죠. 그래서 악재도 없고 호재도 없는 종목들이었다라는 거, 별 특이사항이 없는 종목이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에 매우 민감하다고 말씀드렸었죠. 2차 전지 같은 건 굉장한 호재가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로의 전환이라는 거대한 호재.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죠? 음, 뭐 IRA나 반도체 지원법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안 될 법한 악재도 없는 호재도 없는 종목들을 골랐다. 그다음 세 번째가 거래량이 적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거래량이 적다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지주회사들이다. 이 8개 종목들이 뭐 유사한 뭐 산업 섹터도 아니에요. 근데 지주회사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겠죠. 그렇다 보면 상대적으로 유통량이 굉장히 작아요. 유통량 자체가. 주식 유통량 자체가 작다라는 것이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 조작을 하기가 유리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세력이 전체 거래량을 결정짓는다 그러면 가격을 올려놓고 그걸 사고, 가격을 올려놓고 나 이렇게 매도할래요 그러면 이 가격에 사주고, 그들끼리만 한다면 가장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가 조작의 의혹의 그 종목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작용했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이 또 주가 조작의 정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주가 조작 그 과정에서 네, 차액 결제 거래 이 방법을 네, 썼다. 이렇게 네,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네, 교수님, 이 방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좀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뭐냐면 차액 결제 거래가 말 그대로 불법이다. 어,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신용거래나 외상거래나 미수거래 이런 것들이 다 불법에 해당된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거는 네.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주가 조작이라는 것은 뭐냐면 통정거래예요. 통정거래. 그러니까 미리 짜는 거예요. 어, 미리 짜놓고 자 우리가 이것을 동시에 얼마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100원짜리 주식을 200원으로 걸어놓는 거 예를 들어서 200원에 다 사줘요. 그럼 가격이 200원에 결정될 거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날과 시간과 그리고 가격 같은 걸 다 짜고 그것을 거래해서 그리고 그 거래량이 절대적이면 그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보면 좋아요. 그게 통정거래인 거예요. 통정거래. 근데 통정거래 자체가 바로 불법인 것이고요. 차액결제 거래, CFD는 불법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부터 차액결제 거래나 신용거래 이 두 가지를 설명드릴게요. 이 두 가지가 이 통정거래에 사용됐다라는 것을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사용된 것이 이들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들이 문제인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거래 방식인데 위험성은 높지만 어쨌든 합법적인 거래 방식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많은 분들이 차액 결제 거래 CFD가 도대체 뭐냐? 제가 오늘 CFD가 뭔지를 완벽하게 좀 정리를 아,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CFD는 Contract for Difference, 그러니까 difference가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음, 차액을 결제한다, 뭐 이런 뜻인데, 자,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 갖고 있지 않아요. 이 내 주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가 대신 거래해 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투자자와 증권사가 어떤 계약을 하고 나면 증권사가 대신 거래해요. 그럼 투자자의 소유입니까? 아니죠. 양도세가 나갈까요? 안 나가요. 그래서 어,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신 거래해 준 것이다. 그것을 이제 파생 상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일종의 외상 거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뭐 며칠 전에도 제가 이걸 가지고 설명드렸는데요. 이 차액 결제 거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1,500원이에요. 1,500달러 뭐 같은 말이죠. 1,500원이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1,530원이 됐어요. 음, 그러면 나는 어떤 이익이 생겼습니까? 30원. 30원이라는 이익이 생겼겠죠. 자, 그러면 나는 역시 돈이 1,500원이 없어요. 1,500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증권사에서 그냥 거래를 해준다면 30원만큼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에요. 나는 1,500원이 없어요. 없지만 증권사가 대신 이걸 1,500원에 매수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530원이 됐잖아요. 그때 매도하면 음, 30원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증권사는 뭐가 좋을까요? 증권사는 주로 수수료를 얻을 수 있잖아요. 아, 수수료. 네. 증권사가 영위하는 것은 수수료니까. 음, 증권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수수료를 발생시키니까 돈이 있는 사람만 주식 투자하는 것보다 돈이 없는 사람도 주식 투자하고 매도하고 거래를 활발하게 일으키면 일으킬수록 증권사는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권사가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음, 반대로 1,500원에 매수를 했는데 1,530원 자, 1,530원에 매도했고 1,500원에 이제 매수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매수 시점은 1,500원인데 만약에 1,4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음, 그러면 100원을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증권사한테 쉽게 말하면. 음, 수수료는 수수료로 돌려주는 것이고. 네. 것이죠. 차액만큼을 페이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다만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증거금이라는 거예요. 증거금. 여러분께 좀 설명드리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뭐 집을 사요. 근데 갭 투자자들이 특히 갭 투자자들이 10억짜리 집을 살 때 10억이 다 있나요? 그렇진 않아요. 어, 보증금 9억을 댈 수 있는 세입자가 나타나주면 나는 1억만 가지고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 1억도 대출만 가능하다면 음, 나는 한 푼도 없이 10억짜리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0억짜리 집을 사서 15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팔면 5억은 벌 수 있죠. 나는 돈이 한 푼도 없지만 은행한테 1억 빌리고 어, 세입자한테 소위 세금 받고. 9억을 빌려서 음, 그 집을 소유했고 그 집을 거래함으로써 벌 수 있는 차액인 거예요. 마치 그런 거다. 약간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대신 이 주식 거래에 있어서는 투자자가 이렇게 400만 원 정도의 예를 드는 겁니다. 증거금을 제시해야 돼요. 네. 그 증거금 제시하면 최대 2.5배만큼 증권사가 거래를 해줘요. 그러니까 아, 400만 원에 2.5배면 1000만 원이 되죠. 2.5배. 그럼 증권사 명의로 주식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대신 이때 매수하고 매도하고 할 때마다 뭐가 발생하죠? 수수료.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대신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에 확실히 상승장이다 라고 했을 때 매매 차익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400만 원밖에 없는데 만약에 400만 원어치만 주식을 샀어요. 음, 만약에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럼 내가 벌 수 있는 것은 800만 원이 되니까 차액은 40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어치 샀다. 400만 원밖에 없지만 어, 그러면 이게 두 배가 됐으면 2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럼 와, 400만 원밖에 없지만 내가 벌 수 있는 돈은 이번에는 1000만 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위험도는 높겠지만 수익성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음, 위험한 투자 방식인 거죠. 그게 뭡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한 개념이 되는 겁니다. 영끌했거나 비투와 비슷한 개념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또 좋은 게 뭐예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게 내가 소유한 주식이 아니니까 증권사가 대신 매수해 준 거니까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유의할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좀 CFD가 충분히 이해 가실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드릴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전문 투자자로 인정받은 개인 투자자면 금융자산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돼요.
소득 1억 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 5천만 원 이상이거나 또 소득이 1억 원 이상이면 전문 투자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CFD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더 네. 구체적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투자자는 국내 증권사에게 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국내 증권사는 어떻게 해요? 주문을 전달합니다. 어디에? 외국계 증권사에. 음, 물론 국내 대형 증권사도 요즘 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여기서 2.5배를 매수해 주는 방식인 거죠. 어,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 SG 사태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끼어 있는 외국계 증권사, SG 증권, 예, 예, 그 증권사 사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다 되실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차액 결제 거래다. 근데 차액 결제 거래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을 한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가 조작단 입장에선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되니까. 음, 400만 원만 모으면 안 돼요. 1000만 원을 모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한 명만 모으면 안 되고 한 명이 여러 명 끌어와야 되고 또 여러 명이 각각 또 여러 명이 끌어와야 되고 또 그들도 역시 비투까지 더하면 더 엄청,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으니까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한 용도였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그 JTBC에서 취재한 그 임창정 씨의 그 발언, 그 인터뷰한 발언을 좀 잠깐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했었냐면요.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 임창정 씨가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모르지만 그래프만 보게 되니까 이익이 좋고 수익이 얼마만큼 났다고 하니 되게 좋겠다. 15억, 15억을 개인 계좌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15억. 저는 35억을 샀죠. 그러니까 30억 투자했다는 거예요. 근데 84억을 샀던 거예요. 저는 몰랐죠. 이게 뭐예요? 30억을 샀는데 음, 근데 84억을 샀던 거예요. 이게 어, 뭡니까? 차액 차액 결제 거래. 결제 거래의 어, 정황인 거죠. 이런 것들이. 네, 그 밖에 여러 정황들을 보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매매를 설명드릴 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 차액 결제 거래의 정황들이 많이 포착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어, 교수님, 그러면 그 최근에 그 빚을 내서 하는 소위 B2, 이게 리스크가 큰 투자인데 이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과도 좀 비슷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돈이 1000만 원이 없는데 400만 원밖에 없는데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소위 외상거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차액 결제 거래. 음, 이걸 이제 다른 말로 미수거래라고 합니다. 미수거래. 어, 없는데 샀다. 뭐 이런 뜻이죠. 미수거래. 그 미수거래 말고 또 한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미수거래는 차익 결제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CFD 방금 설명드렸던 거. 그 미수거래 외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신용거래입니다. 신용거래. 아, 근데 신용거래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신용거래는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아, 증권사가. 그러면 이때는 뭐가 발생해요?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아니죠. 뭐가 발생할까? 돈을 빌려줬으니까. 이자. 그쵸? 이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돈 빌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방식. 음, 그게 신용거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신용거래는 특징이 뭐냐면 이자율 만큼 이자만 납입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원금을 돌려주면 돼요. 그게 180일 안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신용거래입니다. 근데 180일 안에 못 돌려준다. 음,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차액 결제 거래도 미수금을 맡기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한가 계속 떨어져 가지고 미수금조차 안 된다. 그러면 반대 매매가 있는 거예요. 이따가 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신용거래를 또 설명드릴게요. 어, 4월 21일 기준으로 해서 그 문제가 있는 8개 종목의 경우에 지금 신용 잔액 비중이 이렇게 많아요. 근데 코스피 평균 신용 잔액이 1.51%밖에 안 되거든요. 되게 차이 많이 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일부는 신용거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네. 차액 결제 거래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그걸 따져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그 코스피의 평균이 1.5일인 거예요. 어, 근데 유독 이 8개 종목은 그냥 뭐 2, 3 요 정도도 아니고 그냥 극단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결국은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대성홀딩스, 선광, 서울가스와 같은 이런 종목을 투자했던 투자 자금 전체 자금 시가총액이라고 봐도 되죠. 그 시가총액의 상당한 비중이 잔액의 비중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주가 조작 의혹의 정황인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굳이 말씀드리면 이 주가 조작은 통정거래인 것이고 이제 정리되셨죠. 근데 통정거래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법을 사용한 거예요. 음, 차액결제거래라는 미수거래, 그리고 신용거래, 돈 빌려서 하는 방식.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이것저것 많이 사용하면 굉장히 더 많은 자금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죠. 음,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뭐 호재도 있으면 안 된다고 표현했지만 악재가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 신용거래나 차액결제 거래로 할 수 있어라고 유인을 시키려면 다단계로 특히 그러면 이 기업의 상황을 뭐 재무제표나 이런 걸 딱 보여주면서 아주 탄탄해 이렇게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신용거래를 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또 역시 특별한 악재가 없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신용거래까지도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가 조작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 방법, 차익 결제 방법과 신용 거래가 사용된 거고 되게 중요하게 짚어주신 것이 불법은 아니다. 이 방법이. 이 방법이 불법이 아닌 거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음, 물론 이게 재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금융위에서 이 증권사들과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차액 결제 거래를 어, 일시적으로라도 금지하는 방식. 음,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차액 결제 거래를 이제 제약을 거는 우리 국내 대형 증권사들도 그런 거는 액션을 취했어요. 아,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현재가 너무 이제 위험한 구간이다 보니까 일단은 잠깐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아예 어, 빼고 가자 음,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이냐면 본질을 흐트렸다. 어, 마치 어디서 항공기 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비행기 타고 출국하지 마라. 너무, 그렇, 비행기 타지 마라. 음, 하는 얘기랑 좀 비슷하지 않나. 네, 그러니까 비행기 사고가 났으면 그 비행기 사고가 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비행기에 결함이 있다든가 운전자가 뭐 실수했다든가 음, 뭔가 그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 그냥 비행기 타지 마라. 그러네요. 이게 맞는 조치인지 참 의문은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의문은 됩니다만 어쨌든 뭐 음, 현재 굉장히 불안하니까 일단은 그런 것을 많이 제약을 걸자라는 방식인 것 같아요. 뭐 특정 부분은 좀 이해도 되지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 뭐 어,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반대매매 말씀해 주셨는데 중간에 네, 그 네. 반대매매 개념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대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어, 자, 이번에 JTBC 출연했을 때 이게 가장 명확한 그 CG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CG를 못 그리니까. 자, 증거금이 40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소위 빌려준다든가 증권사가 해서 600만 원, 그러니까 400만 원에다가 플러스 6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주식을 결과적으로는 매수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 가지고 1000만 원어치 사줬는데 그게 만약에 390만 원이 됐어요. 음, 그럼 은행은 이 증거금을 다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래, 증권사는. 네. 절대 어떤 경우에도 증권사는 손해보지 않는
제도를 마련한 거거든요. 돈 벌기 위한 제도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 수수료를 영위하다가 만약에 증거금마저 까먹으면 어떡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만기까지 빌려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0일 안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때 180일이 됐는데 더 까먹어가지고 상환을 못 해요, 만약에. 음, 뭐 그런 일이 있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차익결제 거래에서 증거금 이하로 가치가 떨어졌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강제 청산을 해버려요. 강제 청산. 네, 그러니까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져. 그러니까 지금 주가 조작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그때 주가 조작 사태를 보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증권사가 어 그러니까 하한가 찍잖아요. 주가 네, 조작 사태가 JTBC에서 최초 보도를 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니까 하한가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증거금도 부족하겠다 싶으니까 결국 증권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강제 공개청산. 청산을 해버려요. 음, 그러니까 또 한 번 하한가, 또 한 번 하한가였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강제 청산을 해서 하한가를 연속 3일 이렇게 만들었었던 그 배경 속에서 CFD가 활용됐구나. 그죠? 신용거래가 활용됐구나. 이런 두 가지 방법들이 활용됐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검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꾸준한 우상향을 그리면서 그 모집한 투자자들 외에 결국에는 누군가 사야 네, 결국에는 이 투자자들도 이제 돈을 투자에 대한 합당한 뭐 투자에 대한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얻어갈 수 있는 건데 네. 거기에 이제 우상향 그래프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고 투자를 한 뭐 소위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 많겠네요. 개미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22년 한 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우상향하는 모습 보고 굉장히 재무제표를 봐도 탄실하고 그리고 뭐 큰 악재도 없고 그런 기업에 장기 투자해야겠다. 가스 회사에 장기 투자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반대 매매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어, 이걸 매도할 기회조차 못 잡는 거죠. 음, 청산할 기회조차 못 잡는 거죠. 그래서 크게 손실 나신 그 애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계셨죠. 그 그분들이 기업의 피해자인 거죠. 네, 그 기업의 이해가시죠? 재무 성과나 차트에 이런 예쁜 모양 이런 걸 믿고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주가 조작이 걸려 있었던 거였군요. 그렇죠. 예, 아, 결과적으로 그랬었던 것이고 그런 이 예쁜 차트를 만들면서 다단계식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인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교수님, 그러면 또 지금은 이제 결과적으로 주가가 크게 40%에서 70%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런 시점에서 사볼까? 또 고민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조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또 투심이 발동해서 절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 하면서 투자하는 그런 현상을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재밌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네. 그걸 이제 핫다라고 합니다. 원래부터 아, 있었던 표현입니다. 맞다. 네. 핫다. 네, 하한가 하한가 따라잡기. 따라잡기. 아, 네. 근데 뭐 하한가 따라잡기 뭐 하시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말 그 트레이딩 하시는 고수의 영역입니다. 일단 음, 첫 번째. 그리고 일단 단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어, 왜냐하면 언제든지 증권사가 투매할 수 있고요. 아직 이 주가 조작 사태 결론이 안 내려졌어요. 아직 결과 안 나오고 그래서 계속 제가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의혹이라고만 말씀드리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해자고 어디까지가 누구까지가 가해자인지 뭐 이런 것들도 아직 판명이 안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도 하한가 따라잡아서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나타난 하한가가 주가 조작 사태가 있기 전 가격하고 또 유사하다. 어, 그러니까 이제 투자해도 되는 시점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경향인데 뭐 투자는 여러분의 판단입니다만 제가
투자를 하셔라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지만 저는 이제 투자 철학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한가를 노려서 어, 또 핫다 방식으로 투자를 하실 경우 어, 미래에도 건전한 투자를 할 마음이 안 생깁니다. 음, 이렇게 쉽게 일확천금을 벌어본 어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런 소용돌이에 빠져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든 일확천금 벌어야지 하는 방식으로만 도전해요. 근데 이런 방식은 사실 거의 확률이 50% 아닙니까? 근데 50% 곱하기 50%가 얼마죠? 50% 50 곱하기 50% 25%예요. 15%. 그러니까 두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25%예요. 음, 근데 이게 또 50%짜리 그런 투자를 또 한 번 성공한다. 그러면 25% 곱하기 또 50%인 거예요. 그러면 계속 곱하면 어떻게 될 거면 12.5%가 되죠. 세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에요. 8분의 1이 돼요. 네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16분의 1. 다섯 번 연속 성공할 확률은 32분의 1. 32분의 1. 그러니까 이런 투자로 한탕 이렇게 벌어보겠다라는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했다가는 그런 투자 의욕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러면 그런 투자 방식은 나를 계속 그런 소용돌이에 빠지게 만들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영원히 이렇게 투기하는 방식, 도박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다가는 한 번, 두 번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멈추기가 어려워요. 음, 그래서 저는 강조하겠습니다. 이런 투자 방식은 여러분의 선택이지만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주식 투자란 장기적인 그림을 그리고 미래 유망한 산업을 찾고 그 유망한 산업에 어떤 기업이 리더일까? 그 리더와 나는 동업자다. 주식을 보유한 만큼 나는 그 기업의 주인이다. 동업자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건전한 투자인 것이고, 잃지 않는 투자 방식이죠. 저는 이제 그렇게 추천드리는 마음이고요. 어, 그렇게 좀 저는 끝으로 조언을 좀 올리고 싶습니다. 네. 그 굉장히 복잡한 금융 이슈를 저희가 다루면서 이제 투자 방식도 이런 차익 결제 방법이나 신용거래와 같은 약간은 어려운 이런 네. 방법들까지도 이해가 너무 명확하게 된 것 같고, 더 나아가서 교수님께서 건전한 투자 철학까지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그러면 끝으로 좀 네. 시청자님들께 좀 강조하고 예.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 뭐 이제 뭐 추가적으로 드릴 말씀은 이제 없고요. 이렇게 이 주가 조작 상황을 좀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도 이 주가 조작 상황에 연루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유혹으로 야, 나 얼마 벌었어. 너도 들어와. 근데 이런 걸 아심으로 해서 내가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든 이런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그러니까 모르면 범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가 되기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이런 상황, 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 뭐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시면 예, 훨씬 더 이런 불법적인 나쁜 어떤 거래에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리세션 2023년 경제 전망의 저자이신 김광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